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최상병 없는 최상병 저녁일입니다. 가슴이 아린다는 어머니의 편지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 65%, 여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제휴청에 대해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쳤다면 정말 기쁘게 맞이했을 날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많은 해병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최수근 해병은 돌아올 수 없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병대 1292기가 전역했습니다. 포항 버스터미널 한쪽에 이렇게 해병대 선배들이 추모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그 누구도 추모 메시지를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대에서 상급자가 나와서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추모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해병대 선배들과 이용민 대대장은 최상병 묘역을 찾았습니다. 널 위해서 저녁모를 준비했어.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1012명 중에 내 아들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절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개된 유족회 홈페이지도 일시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변함없이 국민의 큰 관심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아마 여기에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거고 내일처럼 아마 가슴 아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최병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편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달라, 죄 있는 사람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여러 통 보내곤 하셨는데, 특히 오늘의 편지는 해병 1292기 전역하는 날인데 오늘 오전에 전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만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 절절한 사연 때문에 더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순직한 지 435일째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진상규명 교착 국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는데 살아도 아마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죠.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항명죄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사다니는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8차 공판에서 대통령실에 그 사실조회 했는데 경로설 관련해서 답이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해줄 수 없다는 답이었잖아요. 그랬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대통령의 숱한 경로설을 보도했던 언론들은 다 국가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인지 안보에 정말 얼토당토 않은 답변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더 그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아마 끝까지 아마 이 부분들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상 규명 끝까지 해낼 겁니다. 네. 일주기 지나고 저녁일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최상병의 그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고,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자원 입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하고 늠름했던 아들이 전역일을 맞아서 뭐 전역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실 규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김희정 의원께서 해 주셨는데,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작전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진실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윤재관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 평소 같으면 이제 아들이 이제 전역하는 걸 기다리면서 맛집을 검색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했을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일상을 꿈꾸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그 가정에서 아들이 전역해서 오면 가족 내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열리는 게 상책이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저는 오늘 그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오늘은 꿀먹은 버거니인가? 추경호 대표가 지난 일주기일 때 어머니 서신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예. 명예를 꼭 지켜주겠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국민 앞에서 했던 어머니에게 보냈던 서신, 그 서신조차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런 진전도 없이 지금 저녁일이 왔다는 그 사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그 슬픈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집권 여당이 무책임한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단 하나 진상규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책임자가 처벌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저 어머니의 가슴이 살아 계신다고 한들 저게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예. 더 늦지 않도록 이번에 새상경 특검법 4번째 발의했고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이라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야당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아침에 이제 브리핑과 당 회의 때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채용이 안타까운 희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녁이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고 최수근 해병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최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435일이 흘러 어느덧 저녁일이 되었는데도 이들의 뻔뻔한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최수근 해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청년 최수근은 예비군 마크를 달고 가족들과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대통령의 경로와 상관없이 해병대 수사대 조사 결과는 경찰에 이첩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이었다면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법을 만들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독대보다도 이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가 좀 요구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화가 나는 것은 2단계에 걸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우선은 최병이 사망하게 된 경위는 수해가 난 지역의 사망자 수색 과정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만 입혔더라도 참사를 면할 수 있었는데 굳이 구명조끼 없이 그리고 그 강한 물살 속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변 구역에서 수색할 수도 있었고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또 화가 나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개입으로 인해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여당이 정부의 잘못된 점을 뭐 방어하는 데 급급해야 할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독대 안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최해병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정부의 방어에 있어서 좀 모습을 바꾼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급해서라도 빨리 만나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언론을 향해서 독대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효적이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네. 당내에서 이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지금 고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법 질서와는 나눠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은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특검 임명 권한을 갖는 데 있어서 특검을 요청하는 측에서 무제한 비토권을 가진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무제한 비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요청하는 쪽에서 특별 검사까지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후보 시절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에서 총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의를 못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모아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정쟁적 요인을 제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안은 벌써 4번째 발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표결로 처리가 됐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됐고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해서 재상정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이번에 거부권을 시사했기 때문에 역시나 행사를 하겠죠.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정말 대통령 지지율 확 올라갈 텐데 네. 민심을 아직도 이렇게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는 특히 이 수사 최상병 이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의혹의 화살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국가 리더로서의 어떤 양심도 없는 일이고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뭔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지기 위해서 이거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사건 당시에는 그냥 피해갔지만 결국에는 특검으로 유죄받고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게 민심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그 초심으로 제발 돌아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정, 상식, 정의 같은 그런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거부권 제한 특별법까지 지금 발의해서 운영이 소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마저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희 생각하지만 그래도 헌법에 허용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무조건 남발하지 말아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거 하나 믿고 그냥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방송사법 25만 원과 관련한 법안 그리고 노랑봉투법이 모두 부결이 본회의에서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가 제2결을 거쳤는데요. 찬성 184표, 반대 11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까지 이제 폐기가 된다면 그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당에서는 보고 계세요? 지금 부결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겁니다. 네. 방송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등이 대표적인데 사실 여론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소신에 완전히 반하는 법안을 여론이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재표결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것이고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도 일부 뭐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절충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가미하는 방식으로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그 거부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밝히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가 해결할 의지도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표결했지만 부결된 법안들이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세 가지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의 예비역의 한 명으로서 오늘 꼭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거나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도 너무 길었습니다. 국방의 의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걸 집권 세력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그리고 대통령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그 독대체 요청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 만찬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 또 다른 국면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글쎄 독대 요청이 거부당한 것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라기보다는 원래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가 독대 요청의 공개와 이의 거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뭐 감정적으로 또 아니면 서로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공개적인 여당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 그리고 그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는 거로 그냥 맞구나. 이제는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합쳐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워진 게 맞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금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더 큰 위험은 따로 있는데 네. 아니 보기 싫다고 지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더 큰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싫어도 만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판단을 못할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는 민심이 무서운 거죠. 근데 민심이 점점 나빠지고 그 무서운 민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왜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에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은 유연한 태도로 해야 이 의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그 비공개 독대 요청을 한 이유인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측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차별화를 가져가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 위상을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근데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민심과 어느 정도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실을 민심 쪽으로 견인하려고 한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살리고 또 남은 2년 7개월간의 국정 동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동훈 대표는 충정을 가진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차별화를 가려는 시도다. 예.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갖고 들여다본다면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 없이 좀 들여다봤으면 그런 하는. 선입견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요청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받는 소식과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는 것들도 그런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독대 요청의 진정성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짧은 시간이 됐건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독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 측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용산의 괴리감이 커지면 국민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든다. 대통령 여사 관련 이슈를 당이 방어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저는 대통령 여사 관련된 이슈를 이제 방어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읽혔거든요. 김은정 의원님, 정치의 섭리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차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에서 어쨌든 좀 더 쓴소리 혹은 강한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독대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전과 같지 않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독대가 한동훈 대표를 위한 것이냐. 그거 다 정권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왜 그걸 못 봤냐라고 전에 없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미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어떤 변화의 가능성, 지금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둘 다 대통령과 그 여사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 이걸 상정할 때 필리버스터 안 했잖아요. 예.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의원들이 지역에서 들은 민심이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독대를 통해서 물론 한동훈 대표도 한계가 굉장히 노정돼 있어요. 2달 됐는데 전혀 지금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성과도 뚜렷이 안 보이고 심지어는 본인이 약속했던 특검법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협량의 정치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독대가 뭐라고 야당 대표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여당 대표하고도 만나서 이런 민심을 듣고 논의를 할 수 없다면 정말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급합니까, 마음이? 대통령이 지금 마음이 더 급해야 이게 상식이고 정상일 것 같은데 왜 한동훈 대표가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그것도 참 이상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스토킹 처벌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예. 자꾸 싫다는데 요청하잖아. 지금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대통령 특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어쨌든 지금 거부권 행사 전국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런데 네.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와 지금의 민심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 해석, 전망, 추측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이탈표는 한 표, 2표 정도 나왔죠. 근데 그게 정부에 영향을 못 미친 건 8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8표가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8명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영 삐리리 하거든요. 당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리더십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단어가 사용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여당의 대표가 저 정도의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 정도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일부러 쓴 표현입니다. 여당 내에서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당연합니다.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진심의 정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올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왈리바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치고 빠진 정치. 한번 거론하다가 용산에서 한번 으르렁거리면 또 빠져버리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누가 믿고 한동훈 대표를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8표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장악력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기 때문에 8표가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파국은 곧 다가올 것이다. 한 가지 이 지금 계단 위를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리더십을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로 선출된 지가 60일 조금 지났습니다. 10월 31일이 취임 100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동분서주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정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쟁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지성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 눈높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지 무조건 뭐 민주당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서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더십이 지금 발현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의 당내 리더십이 약하다 강하다라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뭐 거부권 행사 전망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수진 앵커가 계속해서 브리핑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모두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특검 얘긴데요. 오늘 아침 전국 지표조사가 발표됐습니다. 1,005명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이 65%, 반대하는 사람이 24%였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봐도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에서만 반대 비중이 더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40대에선 84%가 특검법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 12%로 찬성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여론 속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65%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게 전국 지표조사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비율하고 그 반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부정평가율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민심인데 이거를 일일비하지 않겠다, 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모든 안 좋은 대형 이슈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대통령 본인과 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은 정말 그 주장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상식 같은데 정말 상식이 집집마다 다른 건지 대통령이 생각하는 상식이 따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을 겸허히 받들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금은 잠시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더 큰 태풍으로 닥칠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에서 이게 온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독대 왜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결기를,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조금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집권 여당이고 정권 편들고 싶지만은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70세 이상의 답변자들만 특검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60대까지는 찬성이 높습니다. 60%, 그리고 50대는 78%, 40대로 내려가면 84%의 찬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서 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볼 텐데 정광재 의원님,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TK, 네. 여당 지지율은 뭐 압도적으로 높은 TK인데 TK에서도 과반이 특검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여론을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 우리 당과 정부가 일정 정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우리 당을 질타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더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은 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악수가 겹겹되다 보니까 이렇게 민심 위반이 커지고 리스크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 모두 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든
사과를 할 수 있는 진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뭐 당내에서 친윤계, 친한계를 넘어서서 지난 대표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4명 후보 모두 지금이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지난 2월 총선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동훈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을 때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검찰에서 아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해요. 네. 그런 법리적인 해석이 끝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진다면 국민께서도 이런 민심이 일정 정도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 검찰 수사 결론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제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예, 이제 금명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 처분으로 그렇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된 이상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락 짚고 가는 것이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국정 동력 회복하는데 그것만큼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명품백은 곧 처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4년째 어떠한 결정도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정부를 되돌아보면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뭐 형님들 그 사법 처리된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들 그 현철 씨가 구속이 됐었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아들 3명이 다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현명하게 생각을 한다면 잘못한 게 있으면 물론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잘못한 거에 비해서 가장 약하게 벌을 받는 게 어떤 방법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든 동생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물론 그분들도 대부분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그래도 약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네. 그다음 세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검찰에서 아무런 결정이나 수사를 안 해서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정권 바뀐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에 계시면서 자기 아들이 귀하지 않아서 사법 처리되는 걸 그냥 지켜만 봤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덜 아프게 매맞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예.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도 같이 오늘 나왔는데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 25%가 긍정평가가 나왔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69%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앞서 김유정 의원이 분석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찬성과 반대의 여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윤재관 의원님. 네.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이 돼서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계속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앞서 이제 정강재 위원이 매듭 짓는 어떤 사과나 정치적인 그 메시지 표명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면 더 악화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예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전국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집권 세력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쭉 문제는 계속 쌓여왔지만 해소는 안 되고 탄핵의 마일리지만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터닝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점점 안 좋아지니까 하나가 문제가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딱 끝나고 나니까 총선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건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가 의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널려 있다.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공공연하게 밖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힘으로 눌러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정권이 곧 그날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투척을 할 겁니다. 폭탄 던지기를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전국의 흐름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진심의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김건희 여사만 막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텐데 없다고 다들 느끼는데 그런 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를 더욱더 구렁통에 더 넣어서 이 정권의 종말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비판 여론이지만 그러면 야당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청문회가 아니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이제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도 국민적 그 설득력을 다 충분히 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사실 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탄핵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강제 조항이 사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수령 거부를 하거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마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정치적 호재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특검은 특검이고 검찰에도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이 좀 결단을 해달라라는 주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기자들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이른바 뻗치기를 하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요새 심우정 총장은 직전에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원석 전 총장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겠죠. 왜냐하면 예. 골치 아픈 사건 한 건이라도 좀 처리를 하고 가줬어야 되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뭐 하나도 손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검찰총장의 다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직 어떠한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기자들 앞에 서는 자리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불기소는 못할 겁니다. 예. 불기소 결정은 못할 거예요. 지금 JTBC에서 특종을 계속 했습니다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특히 일주일 만에 36번 연락을 주고받은 거 그리고 또 다른 주가 조작의 주범이 편지를 쓴 거 이런 게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4년째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더군다나 최근엔 이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예. 대중에게도. 그러니까 불기소하기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기소는 못해요. 거기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검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정도 못한 상태로 심우정 총장이 앞으로 거의 만 2년 다 남은 임기를 다 그냥 때울 것이냐. 어느 순간에는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 그 결심하는 내용이 절대로 불기소하는 쪽으로는 안 기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불기소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정작 도장 찍을 주임 검사나 부장 차장 검사장
4명 다 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지금. 자, 그러면 검찰에서는 차라리 특검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 도장은 못 찍겠고 그렇다고 기소를 하자니 그건 다른 이유에서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그 담당자라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참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준 사람이 피의자인데 나 좀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소를 안 할 것 같고 네. 그 기소를 안 하는 게 이제 영부인의 기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적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리는 것도 참 희한한 광경이고 또 그 결과가 서로 반대되게 나왔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건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결국에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얻은 셈인데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비판은 받기 마련일 거거든요.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최 목사를 기소한다고 하면 정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는 거고 이쪽은 부실 수사했던 건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저는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물 준 사람을 기소하고 받은 사람이 불기소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론일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면 더군다나 이거는 오로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무혐의 내렸던 권익위원회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검찰이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무혐의 처분 나왔을 때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 같았으면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로 이건 걸었다, 기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인데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부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정권의 검찰이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심우정 총장 지난번에 그 취임할 때 이원석 총장하고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원석 총장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내려갔는데 임기 네. 마쳤는데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의견을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거고요.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수사심의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리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네.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반면에 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8대 7로 단 한 명의 차이로 기소 의견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놓고 보면 단 5%의 유죄 가능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고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아마 내부에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기소가 될지 불기소가 될지. 다만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검찰이 책임지고 네.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처벌 조항이 있고 본인이 처벌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2021년에 도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여기서 달리는 아마 우리만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잡혀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달려간다. 은어인가요? 뭐 이렇게 좀 달려간다. 달려 들어간다. 뛴다가 아니라 그렇죠. 딸려간다.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만 달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려가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2021년 9월이면 대선 때인데 대선 선거운동이 막 시작되고 하던 때인데 예비 후보 때인가요? 그때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예상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을 보니까 딱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에게 보낸 문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좌관리인이면 김건희 여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예상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정권에서는 계속 김 여사만 보호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그리고 한다면 내가 김건희 여사가 몇십억을 벌게 뭘 해주는데 도움이 줬는데 왜 우리만 계속 가야 되냐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정권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것의 터닝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터닝포인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걸 쭉 읽어보면 문맥상으로 우리는과 이제 김건희만 빠지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께인데 한 명만 빠진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저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했던 그 편지 표현대로 하면 우리하고 같이 했던 사람인데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을 받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내용으로 읽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JTBC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민모 이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범이 아니다. 주가 조작 사범과 공범 관계가 없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민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자기가 연락한 적이 없다.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증언을 한 게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민 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예. 물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2010년이나 2012년 초는 아니고 시기는 조금 달리합니다만 김건희 여사하고 민 씨하고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지금 2012년 1월 9일자 문자 메시지가 그렇죠. 오갔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어제 보도로. 바로 저겁니다. 저 문자 메시지는 아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행위와는 상관없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식과 관련해서 또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엑스퍼트인가요? 뭐 그 종목과 관련한 건데 어쨌든 민모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자기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 위증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물론 그 진술이 법정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서 나눈 게 있느냐 없느냐는 걸로 또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따져볼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단정 짓지 말고 좀 열어놓죠. 또 다른 취지였다고 얘기가 살짝 바뀔래나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유정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같이 했는데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고 그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그동안 대통령이 뭐 대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게 다 지금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나왔다, 당한 거다,
계좌만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편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2차 주가 조작의 주포니까요. 더군다나 빨리 빠져나왔다 손해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금 다 이게 탄핵되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고 막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다 덧붙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민모 씨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나왔던 12시에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그 통화를 증권사 직원하고 했던 사람이 그 민모 이사인데 이 사람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상은 2차 주가 조작 직후예요. 네. 2012년 1월 그 즈음이니까 2차 일어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뭔가 그리고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계좌번호를 막 보내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을 거라는 충분한 상식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 주고받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 하나씩 두씩 더 빵빵 터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년을 뭉갰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서 추가적인 어떤 보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디에서 이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는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이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전주 손 씨와 김건희 여사는 관여의 정도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법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말씀은 더 드리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초지일관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검찰이 계속 소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검찰이 뭐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반론 딱 간단하게 맞아요. 그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그 논리를 계속했고 그런 논리를 계속했습니다만은 2심 판결 끝나고 나서부터는 전혀 타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전주가 1심에서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2심에서 전주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들이 전부 다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모 씨의 사건의 유형과 김건희 여사의 유형이 같으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완전 다르냐는 건 검찰 수사에서 좀 드러날 것 같고요.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분명한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호처장 시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첫 인사를 냈습니다. 시점이 최상병 전역일과 묘하게 겹치면서 야당에선 보다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야당에도 인사하시죠. 여당에만 인사하시고 야당에 인사를 안 하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후보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부결됐습니다. 반인권적인 인사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를 예상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결국 본회의는 2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지만 그럼에도 격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사상에 5만 원을 꽂았다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습니다. 마라톤 행사가 사고 없이 끝나길 기원하는 제사였습니다. 경찰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로봇 청소기는 청소한다. 나루알은 생각한다. 두 뇌로 사물을 알아보고 어떻게 피할지까지 계산하는 지능적 바닥 케어의 시작. 나루알 프레오 제트 울트라.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당신께. 오늘은 그런 날이어야 했습니다. 저녁을 명받고 후련한 마음으로 힘차게 신고하는 날. 동료들과 부대에서 마지막 인생 컷을 찍는 날. 마중 나온 가족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날. 떠나있던 보금자리로 돌아와 낯선 편안함 속에 잠드는 날. 오늘은 그런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미안하고 아직도 현실이 이래서 더더욱 미안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